안녕하세요. 저는 워카에서 AI 엔지니어이자 교육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LLM 챗봇을 평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실제로 챗봇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겪었던 아주 우당탕탕한 경험을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AI 엔지니어이자 교육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는 주로 생성형 AI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LLM, 랭체인, 레그 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신입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인데요. 근데 그 병아리가 처음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LLM 기반의 챗봇 만들기, 그것도 의료 정보를 다루는 헬스케어 챗봇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랭체인이랑 랭스미스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API 보면서 그냥 문서대로 만들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부터 평가까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수님 도움을 받으면서 좀 홀로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병아리 그림이,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제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평가한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론을 전달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고군분투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이나 접근했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가 한번 풀어 헤쳐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아니면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우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그 Q&A를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아까 언급했듯이 헬스 가이드 챗봇이라고 하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인데요. 사용자로부터 건강이나 여러 질병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근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답변을 생성해주는 게 이 챗봇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에서 근거 있는 정보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챗봇의 도메인이 의료 도메인인 만큼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LLM만 붙어있는 챗봇이 아니라 미리 연결해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레그를 구현해서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LLM 기반 레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외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말 그대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의료 질환 관련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문서로 다 만들어 놨었고요. 또 이 모아온 문서들은 랭체인의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그 스플리터를 가지고 쪼개서 벡터 DB에 넣어놨습니다. 이때 청크 사이즈랑 오버랩은 그냥 임의의 값으로 300이랑 100으로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게 쿼리로 전달이 되어서 검색을 진행합니다. 검색은 그 키워드 기반의 BM25랑 벡터 유사도 기반의 파이스를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앙상블 리트리버를 만들어서 구현을 했고요. 파이스 벡터 스토어의 문서를 인베딩 할 때는 오픈AI 인베딩스의 텍스트 인베딩 3 라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메시지를 완성해야 되는데 검색된 문서랑 사용자의 쿼리로 프롬프트를 완성하는 이 증강 파트입니다. 챗봇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건 여기서 랭체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거기에 어떻게 답변하면 될지, 어떤 근거를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하면 될지 이런 내용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검색된 문서랑 사용자 쿼리 그리고 챗 히스토리까지 합쳐가지고 프롬프트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응답을 생성해내는데요.
이 흐름은 랭체인을 활용해서 체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프롬프트 메시지랑 챗 오픈 AI 객체를 연결을 해놓고 러너블 위드 메시지 히스토리라고 하는 랭체인의 또 다른 객체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대화의 문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은 인텔리전스가 좀 강조되어서 언어 생성하는 것에 좀 더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GPT 4.1을 사용을 했고요. 템퍼러처도 역시 임의로 0.2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레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챗봇을 구현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이 챗봇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고 다차원적이어야지 이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챗봇의 성능 개선 과정을 이제 진행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레그 파이프라인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LLM 파이프라인을 평가하는 것이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석탱이에 작게 나와 있는 게 LLM 평가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LLM 챗봇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모델이 바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델이 이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답변이 자연스러운지 답변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 정보인지 같은 걸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해요. 하지만 레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게 되는데요. 보시면 응답 생성 외에도 검색이라는 파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그는 크게 검색과 응답 생성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레그 챗봇을 평가할 때는 답변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검색한 내용의 퀄리티도 함께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평가용 데이터겠죠. 그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할 때 데이터셋을 만든다 하면 이 입력값 X에 대해서는 이 출력값 Y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챗봇 같은 이런 대화형 모델의 경우에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이 나왔을 때 어떤 출력값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정답이 반드시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평가용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를 짜서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평가 데이터셋의 핵심은 입력에 해당하는 쿼리,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인 거죠. 그거랑 질문에 대해서 이상적인 답변을 만들어 놓은 것, 즉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레그를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검색해서 나온 건지 보여줄 수 있게끔 그 문서 일부 내용을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쿼리가 데이터셋의 X, 그라운드 트루스가 Y,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텍스트가 Y의 근거가 되는 필드가 됩니다. 헬스 가이드 챗봇이라는 특별한 의료 도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 챗봇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 데이터셋이 이상적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사수님 말고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양질의 데이터로도 가능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나 뭐 그런 곳들에서 프로젝트 초반에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양질의 데이터만으로도 진행을 해도 된다. 나중에 데이터셋을 크게 늘리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오히려 초반에는 양질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는 이게 의료다 보니까 의료진과 같은 뭐 전문가들이 직접 검수하고 확인을 해주는 데이터셋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아까 준비했던 그 의료 문서들을 GPT한테 한 장씩 넘겨주면서 이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할 만한 질문, 즉 쿼리와 그 질문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총 5쌍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마다 질문과 정답상을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고 평가 데이터셋을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이때 GPT가 생성하는 쿼리와 그라운드 트루스에는 조건이 당연히 붙겠죠. 쿼리,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질문에는 의료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했고요. 실제 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정말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는 반드시 나와 있는 문서에서 그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담아내도록 요청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서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라는 정보가 있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계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만한 질문은 아니죠. 오메가3와 심혈관계 사이에 그 연관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질문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영양제를 추천하나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좀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를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셋을 만들 때 컨텍스트를 문서 한 장 통째로 이렇게 전체로 잡았더니 정작 질문이랑 관련 없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평가 과정에서 모델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좋은 음식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배즙, 생강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해당할 수가 있죠. 근데 GPT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평가할 때 모델이 그라운드 트루스에는 없지만 문서에는 있는 생강차를 응답을 했을 때 이건 사실은 정답인데 그라운드 트루스에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시도 이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는 GPT에게 똑같이 의료 문서를 주고 그 문서에서 질문을 뽑아내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는 문서 조각,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짝지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까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정답이었고 이번에는 질문과 대답을 만들지 말고 그 대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근거 조각 이렇게 쌍을 지어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문서당 5쌍씩 N개의 문서에 대해서 반복을 했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만든 쿼리와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GPT에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GPT는 이 컨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 입력받은 쿼리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답들을 만들어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목록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하나의 정답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즙, 생강차, 여러 항목들이 있을 때 하나의 응답에 배즙, 생강차 이렇게 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만든 그라운드 트루스를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랑 제가 비교를 하면서 컨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황적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컨텍스트에는 없었던 정보들이 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좀 추론을 해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제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할 때 정답을 한 항목씩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응답을 간결하게 여러 개 생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문제였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AI 테스팅 회사 기스카드의 연구에서도 간결하게 응답해달라는 지시가 모델의 환각 현상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했으니 나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간결함을 강조했을 때 환각에 대한 저항성이 최대 20%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의 함정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선 1트와 2트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마지막 3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만드는 것은 아까 2트 때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넘기고 질문과 컨텍스트 쌍을 이렇게 생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인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GPT가 만든 이 질문들을 실제로 일반인이 할 법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생성된 커리가 아까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에 미친 영향은? 이라고 하면 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제 오메가3를 떠올릴 수 없으니 영양제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쿼리를 다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GPT가 만들어줬던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검색된 문서 조각에서는 문서 조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컨텐트는 데이터셋에서의 그라운드 트루스로 넣고 그 검색된 문서 조각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의 컨텍스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에서 저는 평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GPT 4.1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54 미니랑 다르게 인텔리전스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인텔리전스가 강조되어 있는 모델은 언어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 더 정확한 언어 표현으로 생성하는 것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1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인지 54 미니보다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배 정도 감소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3트째 완성을 하고 나서는 랭스미스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셋 이름도 정해주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 길다란 이미지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건 이제 제가 그래도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에 조바심에 100개를 만들어 본 것이고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20개가 딱 적당했습니다. 100개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면 이렇게 인풋 퀘스천에 쿼리가 들어가 있고 레퍼런스 아웃풋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가 있고 컨텍스트에 해당했던 그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검색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줬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건데? 라는 차례인데요. 제가 레그 챗봇을 평가할 때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정량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검색 단계에서는 recall at k 이걸로 전체 관련 문서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검색되었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precision at k로 상위 k개의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그의 생성 단계에서는 블루 지표로 n그램 프리시전을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랑 의미가 같아도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게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루지 지표로 n그램 리콜을 측정했는데요. 모델 응답에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도 그 정답의 n그램이 리스폰스에 높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또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 대화형 레그 챗봇은 같은 의미의 문장도 표현을 다르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통적인 정량적 지표로는 레그의 이런 특성을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레이턴시 지표만 가지고 가기로 해요.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저것만 가지고 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평가 방법은 LLM에서 저지, 즉 LLM이 직접 평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요 다이어그램은 랭스미스에 이제 그대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랭스미스에 보시면 레그 튜토리얼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도 소개를 해주고 코드 샘플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런 식 LLM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LLM한테 평가 기준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뜻이고 GPT 모델이 스스로 그 답변을 보고서 품질 검사를 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평가 기준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자연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준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LLM이 매번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일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평가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그 프롬프트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4개의 지표와 레이턴시를 가지고 오는데요. 각 지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맨 앞에 있는 검색 측면에서 평가하게 되는 리트리벌 렐러번스라고 하는 지표는
검색기에 의해서 검색된 문서가 사용자의 실제 질문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 단계에서 groundedness라고 있는데 이거는 모델이 만든 응답이 실제로 검색을 해왔던 문서에 얼마나 근거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열심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렐러번스에서는 생성된 응답 자체가 사용자의 질문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무턱대고 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주면 얘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적합한 답변을 하는지까지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렐러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커렉트니스는 우리가 앞서 만들어놨던 정답 데이터랑 모델의 응답을 비교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매트릭을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랭스미스에서 제공하는 레그 튜토리얼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각각의 매트릭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면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 예시 프롬프트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여기서 제공하는 매트릭 프롬프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이걸로 결과를 돌려보면은 평가 점수는 true 혹은 false 이렇게 0 또는 1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correctness에 대한 프롬프트, 이거 relevance, 이거 groundedness, 이거는 retrieval relevance 이렇게 되는데요. 이 retrieval relevance 프롬프트는 여기서 좀 걸렸던 게 질문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가 아니라 검색해온 문서가 이 사람이 질문한 거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이거는 합격이라고 점수를 매겨버려요. 이건 듣기만 해도 뭔가 오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죠. 예를 들면 제가 당뇨병 식사요법을 검색을 했는데 문서는 이제 화상 환자의 식사요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서를 가져올 때 쪼개져 있는 문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쪼개진 문서 안에는 화상 환자라는 언급은 없고 식사요법이라는 내용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색을 해온 거고 실제로 평가를 할 때도 식사요법을 찾았는데 식사요법이 있네? 연관이 있으니까 이건 true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당뇨병 식사요법을 필요로 하는데 화상 환자 식사요법을 제공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건 false로 나와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매트릭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평가를 해보고 평가 결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평가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나가고자 했어요. 초반에 이 굉장히 불완전한 평가 시스템으로 전 여러 번 이렇게 이 막대기 하나가 각 회차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평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등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 시스템이 아직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그 평가 시스템이 좀 믿을만해지고 안정적이어야 그걸 근거로 레그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이 필수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가 좀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스트림릿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챗봇 자체를 스트림릿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바에 페이지를 추가하고 어드민 계정으로만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딱 들어오면은 제가 어떤 쿼리에 대한 결과들을 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 부분이 있는 게 리스트, 쿼리들 리스트이고 여기서 제가 어떤 거 볼지 선택을 하면 그 쿼리에 해당하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먼저 나오고요. 이 쿼리를 넣었을 때 그 테스트에서 각 매트릭별로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반복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반복을 3번 돌리는 것까지 목표를 했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반복 한 번만 돌렸을 때 캡처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이 쿼리와 검색된 문서를 모델에게 넘겼을 때 이 챗봇이 어떤 응답을 하는지 전체 텍스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텍스트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을 좀 하도록 했는데 공감은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용자랑 대화를 하면서 거듭해서 질문을 하고 사용자의 그 환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반복하라고 해서 끝에 보시면은 어떤 정보들을 좀 더 알려달라. 그리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라고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더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인터넷에서 외부 문서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문서들 각각이 다 URL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검색을 해온 문서를 바탕으로 응답을 하면 제가 어느 문서를 실제로 쓴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너가 실제로 참고한 문서의 URL을 첨부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로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 화면에서 실제로 검색된 문서의 메타데이터와 그 문서 조각의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외부 문서를 크롤링할 때 어떤 정보들을 긁어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내렸을 때 저희가 그냥 단순히 0과 1 이렇게 답변만 받으면 전혀 개선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평가했을 때는 랭스미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했는데 이 클라이언트로 evaluate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응답 결과로 각각의 점수들과 함께 근거도 함께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제가 evaluate LLM 저지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근거를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써달라,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써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파트에 집중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좀 가장 거슬렸던 리트리버 렐러번스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기존 리트리버 렐러번스 매트릭을 보면은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 혹은 그 의미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true를 출력하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가 피해야 되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검색기는 실제로 어떤 권장식품은 무엇, 주의식품은 무엇, 식사요법의 실제 중 일부는 무엇 이렇게 두 가지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피해야 할 음식이 주의식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테스트에서는 true가 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검색해온 문서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문서들의 제목을 보면 폐혈증식, 노인식에서 긁어온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폐혈증식, 노인식? 일단 노인식이 아닌 거는 알겠어요. 근데 폐혈증식은 뭔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두 개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두 개의 연관관계를 증명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두 질환의 유사도를 구해서 LLM에게 같이 넘겨주는 방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질병을 분류하는 코드가 A00부터 A 뭐까지 하고 또 Z00부터 Z 뭐까지 해서 아주 복잡하게 분류 코드가 설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만약에 질병 간의 유사도를 그 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면 보다 정확한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병아리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쓰고 있었던 제가 연결해놨던 외부 문서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이렇게 두 개에서만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막 엄청 긴 논문이 실려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약간 뭐 뉴스 이런 데에 실릴 만한 약간 건강 정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문서들이 짧고 핵심만 좀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골고루 다루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질병 분류 코드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크롤링한 데이터가 좀 더 다양한 범위의 질환을 커버할 수 있을 때 그때 이걸 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질환명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그 유사도를 판단하는 걸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의 인계값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코사인 유사도가 어떤 값을 넘어야 얘네는 연관이 있는 질병이며 어떤 값을 됐을 때 이건 되나? 연관이 있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유사한 질환
질환명들의 유사도 값을 가지고 오고 유사하지 않은 질환명 2개 쌍의 유사도 값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어요. 왼쪽에서 유사한 질환들끼리는 작게는 0.28에서 크게는 0.68까지 가고 있고 유사하지 않은 질환명들은 0.31에서 0.25에서 0.53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포기를 했어요. 질병 분류 코드를 놓은 순간부터 약간 여기서 내가 정확도를 크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유사도를 어떤 값으로라도 계산을 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사하지 않은 질환명의 유사도 값들이 대부분 0.4 이하인 것을 보고 0.4를 인계값으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계값도 정했을 때 리트리버 렐러번스 매트릭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냐면 일단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려면 질문이나 검색 문서에서 그 질환명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어떤 질문은 질환명을 특정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냥 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뭐 식단을 구성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질환명을 추출하지 않고 unmeasurable, undefined를 할당을 하도록 했어요. 이 할당하는 과정은 여기서도 LLM을 썼습니다. 이제 GPT한테 그 쿼리를 주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주제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너가 키워드로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문서와 질문 모두에서 질환명이 추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 유사도를 계산할 질환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검색 문서 내용 안에 실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사인 유사도가 계산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놨던 인계값을 넘어간다. 그래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 해서 그 검색 문서 내용에 질문에서 요구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만약 코사인 유사도가 0.4를 넘지 않고 질문에서 요구한 정보가 검색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문서를 검색을 해오면 그 문서와 질문에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 두 질환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 문서에 메타데이터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넣어놨기 때문에 LLM 저지에게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줄 수가 있었고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너에게 줄 건데 그 값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만약에 unmeasurable 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질문이 원하는 정보가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은 쿼리에 대해서 나온 평가 결과인데요. 보시면 false로 결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지 한번 보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0.596 지금 첫 번째 문서는 폐혈증식 문서와 허혈성 심장질환을 물어보는 질문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혈증이랑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코사인 유사도가 0.596이라서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서 안에는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식이라는 문서는 이제 질환을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unmeasurable이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이유로 노인식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false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트리버 렐러번스는 정리가 되었고요. 또 여러 쿼리들의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서 그라운드니스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 거지? 하면서 이제 평가한 근거를 들여다봤는데 보시면 마지막 줄에 팩트가 그 검색한 문서의 내용입니다. 검색한 문서의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죄송해요. 팩트는 그라운드 트루스죠.
그러니까 검색한 문서 안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델이 검색 자체를 잘못해온 거죠. 그래서 검색 성능이 떨어지는 거라서 요거는 평가 시스템을 먼저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시스템을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점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추구했던 것은 일단 개선 조금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평가 시스템 개선하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돌려보는 그 결과를 조금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하면 이 챗봇에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값일 때 최적의 성능을 내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예 중에서 하나가 텍스트 스플리터, 외부 문서를 잘라가지고 벡터 스토어에다가 넣을 때 그 텍스트 스플릿 할 때 어떤 크기로 자르느냐를 결정하는 청크 사이즈를 제가 값을 100에서 900까지 한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랙니스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라운드니스에서는 클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렐러번스는 뭐 그런 것 같고, 리트리버 렐러번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800, 900으로 올라갔을 때 괜찮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00, 900으로 한번 맞춰서 진행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고민이 될 때는 비용적인 측면을 당연히 봐야겠죠. 토큰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청크 사이즈를 800으로 잡았을 때 토큰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800으로 성능을 평가를 이제 계속 해보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레이턴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청크 사이즈보다는 다른 항목에 의해서 레이턴시는 많이 조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색기에서 몇 개의 문서를 검색해 올 것인가인데, 많은 문서를 가지고 올수록 모델한테 많은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 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돌려보고 나니까 매트릭 4개는 크게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평가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제가 거듭해서 던졌던 질문이, 내가 이렇게 개선을 해놨는데 이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평가 데이터셋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셋은 3,000여 개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외부 문서는 한정적인 질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더 해서 문서를 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가 데이터셋의 규모를 확대하는 게 실제로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고 서치해봤더니 데이터셋 규모가 대규모 데이터에서 평균 오차 범위가 2.8에서 1.5 정도로 줄었고요. 의료 데이터셋 사례에서는 50K개의 데이터를 썼다가 200K 데이터로 확장했을 때 희귀 질환을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이 5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팅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 분류 코드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도 꼭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라가스라고 페이스풀니스, 컨텍스트 프리시전 이런 4가지 지표를 라가스에서 설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릭들을 이 라가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수치화된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가스는 레그를 평가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제 챗봇의 성능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시도해 볼 것들을 저는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워카라고 하는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드인에도 추가로 추후에 올라올 소식들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